바로 왕국의 백성들이다. 한 사람이 일어나 우유부단한 왕과 원성의 대상이었던 왕비를 쫓아내자고 전 국민을 선동한다. 그리고 피로 물든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한다. 바로 피의 산물 프랑스 대혁명이다. (1794년) 콩시에르주리 감옥. 이곳은 파리 세인 강변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음습하고 쥐가 창궐했던 이곳은 죽음의 대기실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국민들의 대변자가 영원한 침묵 속에 잠들려 한다. 머리가 깎인 채 기요틴 칼날 위에 목이 놓이자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초래한 대격변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다. 그가 바로 혁명을 주도한 장본인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사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신념에서 들고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정치와 제도뿐만 아니라 인간성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었죠.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세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돌리며 현대 세계로 진입했습니다. 혁명으로 인해 봉건적인 나라는 귀족적인 전통에 등을 돌리고 미래에 대해 새로운 진로를 계획하게 된다. 그것은 전 유럽의 기반을 흔들었고 그 충격은 바다 건너 전 세계에서 감지됐다. 프랑스 혁명은 서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산업혁명이나 자본주의의 도입도 있지만 역사적인 면에서 이보다 더 중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와 카톨릭 교회, 귀족 계급, 그리고 왕까지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빵을, 프랑스에는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시켜 주었다. 그러나 진보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희망과 야망의 순간이었지만 곧 끔찍한 비극으로 돌변했죠. 얼마 전만 해도 유럽 역사상 초유의 유혈 혁명을 주재하며 기세등등하던 로베스피에르가 이젠 처절한 패배자가 되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내걸었던 청렴결백한 정치에 대한 이상엔 진정성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온 시내를 공포로 몰아넣을 만큼 강력했다. 웅변의 달인이었던 로베스피에르에게 언어는 곧 그의 무기였다. 그러나 이젠 턱에 재갈이 물린 채 침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빠르고 잔인한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 혁명은 이제 제사를 파먹으려 하고 있었다. (1770년) 어느 봄날, 이때만 해도 아무도 이런 격동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1682년에 완성된 루이 14세의 걸작 베르사유 궁은 보석으로 치장한 왕족들로 가득 찼다. 백성들과 거리를 두며 살고 싶었던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수도를 파리에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로 옮기고 유럽 전 지역에서 가장 웅장한 궁전을 건설한다. 그 뒤로 궁전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는 군주 정치의 터전이 되었다. 그리고 이 궁전에서 루이 15세의 장손자로 왕위 서열 1위인 루이 카페 왕자가 신부를 맞는 중대한 결혼식이 열렸다. 15살의 왕자 루이 카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소심한 소년이었다. 한 여자의 남편감은 고사하고 미래의 나라의 왕이 될 자질조차 없어 보였다. 루이는 땅딸막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사회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데다 적응력까지 떨어지는 15살의 소년이었죠. 루이 15세의 애처 마담 디바리가 그를 버릇없는 뚱보라고 부를 정도로 무능한 아이였습니다. 루이 16세는 무슨 일이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늘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같이 얘기한 사람에게 항상 설득을 당하곤 했죠.
루이의 결혼은 프랑스 부르봉 왕가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와의 정략적인 결합이었다. 이는 두 나라가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유대 관계를 시작하는 상징으로 보였다. 어린 신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프랑스에 막 도착한 14살의 소녀 마리 앙투아네트였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황녀로서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적대 관계를 접고 새롭게 동맹을 맺는 상징으로서 프랑스로 시집을 오게 되는 거죠. 마리는 정치적인 상징으로 프랑스에 오게 되지만 정치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10대 소녀였다. 처음 왔을 때 마리는 자기가 시집 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풍습도 궁정 생활도 전혀 몰랐어요. 고집이 세고 발랄하긴 했지만 철부지 소녀였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음 베르사유로 왔을 땐 10대 소녀였어요. 금발머리에 푸른 눈을 한 14살의 소녀였지요. 부침성이 좋고 남편과 시가 쪽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돌던 결혼식 날 밤, 궁전 안에서는 화려한 예식의 불이 밝혀지고 신랑 신부는 자신들의 침실로 향했다. 후계자의 잉태 과정을 지켜보는 해묵은 의식으로 신하들은 이 미숙한 부부가 처음으로 신방을 치르는 현장에 참석했다. 고경꾼들은 환호하며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일단 커튼을 걷고 보니 후계자가 그리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로이는 통치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도 본 척만 척했고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제대로 신방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그 후로 몇 년 동안이나 후계자를 낳지 못한다는 소문으로 시달렸다. 베르사유에서는 결혼 축제가 며칠씩이나 계속되었지만 궁전 밖에서는 축제를 벌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베르사유 궁 안에서와는 달리 프랑스 국민들은 몹시 가난하고 굶주렸다. 8년 뒤 루이 15세는 7년 전쟁에 패하고 북아메리카의 영토를 두고 영국과 전쟁을 벌인다. 이 불운한 전쟁으로 프랑스는 재정이 바닥나고 권위가 실추됐다. 나라의 국군은 바닥났고 인구는 나날이 불어났다. 패스트와 같은 질병이 줄어들면서 사망자가 적어지자 굶주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이전 2세기 동안 인구가 100만 명밖에 늘지 않은 반면 18세기 들어 프랑스의 인구는 2천만에서 2,6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긴장감이 조성됐고 사회엔 불안이 팽배했습니다. 왕궁의 결혼식이 있은 지 4년 뒤 루이 왕자의 할아버지인 루이 15세는 마지막 전투에서 천연두로 인해 패하게 된다. 전쟁에 패해 인기가 추락한 루이 15세는 나라를 혼돈의 벼랑 끝에 빠뜨린 채 세상을 떠난다. 호화로운 결혼식에서 어린 루이 왕자는 왕관을 물려받고 루이 16세로 즉위한다. 대관식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루이는 자신이 왕위에 오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갑자기 왕이 된 순간 루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왕이 된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교육을 받긴 했지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루이 16세는 위기에 놓인 왕국을 보살필 지도자로서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20살의 왕은 기도했다. 신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는 너무 어립니다. 베르사유에 있는 왕궁에 살림을 차린 루이와 마리는 어린 군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한편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파리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군주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조가 시작되고 있었다. 위험한 새 이념, 이른바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왕실의 마차가 파리의 권위 있는 루이르 그랑 학교 앞에 도착하자 구경꾼들이 이 호화로운 행렬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이날은 새로 즉위한 루이 16세와 그의 어린 아내가 처음으로 파리에 오는 날이었다. 한양 나온 인사들 중에는 유망한 법학도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도 있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 학교 학생이었을 때 왕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그때 라틴어로 환영사를 해주었죠. 그러니까 10대 소년일 때 루이 왕과 만난 겁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존경하는 너저로 독백처럼 라틴어 환영사를 해주었지만 왕은 이 학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몇 년 뒤 훨씬 더 암울한 상황에서 이들의 운명은 또다시 엮이게 된다. 어느 학교에서나 흔히 있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아이러니였죠. 젊은 로베스피에르가 나중에 자신이 죽이게 될 사람을 위해 환영사를 읽어주었으니까요. 당시로선 따뜻한 환영이고 진실한 찬사였다. 왕의 방문만으로도 가슴이 설렐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갔다. 중세기 이래 유럽 사회는 출신 성분에 따라 세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졌고 귀족, 성직자, 농민 사이에는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존재해왔다. 그러다 18세기 문화가 꼽히면서 이성과 과학이 이 해묵은 전통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다. 혁신의 물결과 새로운 문학이 휩쓸면서 파리는 이제 전 세계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도시는 새로운 지식으로 박동치고 가능성이라는 빛나는 등불이 밝혀졌다. 이른바 계몽시대가 열린 것이다. 계몽사상은 이렇게 말하는 운동입니다. 권위를 믿지 말라. 무엇이든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을 믿지 말고 네 스스로 생각해보고 직접 시험해보라. 구체제의 유럽에서는 생각까지도 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직자나 통치자 등 위에서 주는 정보를 받기만 했죠. 그래서 자신이 지식을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죠. 파리 전역의 엘리트 살롱에는 귀족들이 모여 계몽 사상의 작가와 새롭게 싹트는 이성의 시대에 대해 토론했다. 자유와 운명 주권론, 무엇보다도 평등을 옹호하는 신선한 목소리인 볼테르와 루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새로운 문학에 대한 열정은 상류층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지만 계몽 사상이 사회 곳곳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평등에 대한 욕구는 귀족적인 생활 방식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계몽 사상이 위험한 것은 결국 귀족은 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세상은 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인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없는가? 진보란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사고방식은 군주제나 귀족 또는 위계 질서가 당연하다고 보는 생각을 허물게 되지요. 계몽주의 이상이 실천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대서양만 건너오면 됐다. 미국인들은 프랑스의 오랜 숙적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루이 왕은 할아버지의 패배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어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금화 20억 리브르를 미국에 원조한다. 프랑스 시민 700만 명에게 식량과 집을 해결해 줄 만한 큰 돈이었다. 이 투자는 곧 프랑스 재정 파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이 일로 프랑스는 거의 파산에 이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모아야만 했으니까요. 미국 독립전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건 곧 빚이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하자 프랑스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왕 루이가 전비와 군대를 대서양 건너로 보내는 동안
왕비 마리 또한 빚을 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베르사유 궁의 생활은 고풍스러운 의식과 형식적인 행사의 연속이었다. 왕과 왕비의 허영을 채우기 위한 의식들로 넘쳐났다. 의복과 식사, 침실 등이 모두 호사스러웠다. 이런 지루한 의식 가운데 스스로를 즐기기 위해 마리 앙투아네트는 점점 더 도발적인 패션으로 볼거리를 만들어냈다. 마리는 패션에 몹시 집착했습니다. 올린 머리는 높이가 1m가 넘어서 한 번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죠. 거기에 온갖 장신구와 과일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몹시 음란해 보였고 그것이 곧 마리 왕비와 베르사유의 문화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마리는 궁정의 풍문거리를 스스로 즐기고 노름을 일삼고 연극에도 손을 대었다. 그 경비가 불어나자 마리는 적자 부인이라는 별명을 얻기에 이르렀다. 마리는 나라가 경제적인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적자 부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옷과 보석, 구두를 사는 등 소비에만 몰두합니다. 현대판 이멜다였던 셈이죠. 왕비가 진 빚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국가에 진 빚, 곧 왕위를 이을 후손을 낳지 못한 것이었다. 결혼 7년이 지났지만 루이와 마리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 마리는 점점 더 자신이 수치스러운 위치에 내몰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왕비의 임무는 프랑스 왕실의 후계자를 생산해주는 일이었죠. 그것도 반드시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왕비를 비판하고 몹시 불만스러워했어요. 애당초 오스트리아 황녀와 혼인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죠. 왕손도 낳지 못했으니까요. 마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루이의 왕성한 식탐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만은 식탁 메뉴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왕비의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루이를 흥분시키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루이 16세와 어린 아내는 7년 동안이나 임신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곧 즉위 초부터 암울한 그림자를 던졌습니다. 루이의 취미가 자물쇠 따기였던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루이는 자물쇠공이라고 조롱하는 노래도 나왔습니다. 자물쇠공이 열쇠구멍을 못 찾는다고 말이죠. 성에 대해 무관심하자 사람들은 루이가 왕으로서의 용맹성도 부족하다고 여겼다. 몇 년간의 좌절과 심해지는 중압감을 느끼던 끝에 루이는 치료 가능한 포경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루이는 성기가 기형이어서 발기할 때면 극도로 고통스러워했죠. 그래서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잠자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술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동의를 얻는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다. 드디어 수술을 하고 나자 성공했죠. 간단한 수술 끝에 이들 부부는 첫 아이 마리 테레지아를 낳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년간 훼손된 마리의 이미지를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1780년대 초 이래로 왕과 왕비를 풍자하는 음란한 그림들이 전국에 나돌았다. 퇴폐적인 분위기가 넘쳐나는 궁정에서 루이의 성불능을 조롱하고 마리를 음란한 요부로 그린 그림들이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국민들은 군주제를 불쾌하게 바라봤다. 추수가 끝난 뒤 규제 철폐로 인해 밀가루값이 폭등하자 프랑스의 심장부에서 주식인 빵이 부족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나 베르사유궁 대문화는 딴 세상이었다. 왕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원성이 신문에까지 실리게 된다.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왕실을 겨냥했다. 궁핍한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시오? 그건 바로 1000명이 쓸 물자를 당신 같은 사치꾼이 하루에 다 소비해버리기 때문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는 바로 몇 년 전 대관식 직후 왕과 왕비를 환영했던 막시밀량 로베스피에르였다. 사람들은 곧 자유와 평등, 혁명을 부르짖는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1700년대) 후반 나라는 도탄에 빠졌지만
베르사유 궁은 사치와 낭비의 근원이었다. 결단력 없는 왕을 둔 프랑스는 이제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결혼 19년 만에 루이는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무능한 왕으로 남아 있었다. 자신의 영도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루이는 금융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잘못된 개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무거운 세금을 매기게 되고 귀족들에게는 거의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경제가 파탄나자 국민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마치 하늘이 노하기라도 한 듯 설상가상으로 프랑스엔 90년 만에 한파가 몰아닥친다. 만약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위해 신이 개입을 했다면 1788년 여름과 1789년 봄이었을 겁니다. 1788년 여름경에는 이미 정치적인 위기가 싹트고 있었고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788년 당시 프랑스 국민들에게 밀가루는 생명 그 자체와 같은 필수품이었고 빵은 절대적인 생존 수단이었다. 한 명이 하루 1kg의 빵을 먹었죠. 그처럼 중요하니까 가격에도 매우 민감했어요. 값이 2배로 뛰면 난리가 났습니다. 루이의 미숙한 재정 운영 탓에 밀가루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식량 공급이 줄어들자 빵값은 한 달째 공급과 맞먹게 되고 굶주림은 분노로 변했다. 곧 프랑스 전역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가정집이 강탈당하고 빵집에 강도가 들어 빵을 싸우던 가게 주인들은 현장에서 보복을 당했다. 경제가 흔들거리자 은행들은 루이에게 자크 네케르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열린 사고를 지닌 네케르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루이로서는 시샘이 갈 만한 인물이었다. 자크 네케르는 1789년 봄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임무는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빵과 식량이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이란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죠. 국가의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자 네케르는 루이에게 왕국의 전통적인 대의기관인 전국 3부회를 소집하라고 촉구한다. 175년 만에 처음 열리는 국민대표자 회의였다.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삼부제라는 대기관이 있었습니다. 제1부는 성직자, 제2부는 귀족, 제3부는 평민 대표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1, 2부가 인구의 3%, 3부가 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국민 대다수가 제3부에 속해 있는데도 대표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귀족과 성직자 두 계부가 항상 표결에서 평민 대표의 수를 압도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본 겁니다. 1789년 5월 4일 노련한 변호사이자 정치가인 청년이 베르사유에 도착한다. 로베스피에르가 3부에서 제3부 평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싸우기 위해 온 것이다. 지방에서 고아로 자란 로베스피에르는 장학생으로 공부해 유능한 웅변가가 되었다. 그는 매우 단정해서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고 말을 실수하는 법도 없었다. 파리의 살롱에서 계몽 사상을 습득한 뒤 작은 고향 마을 아르스로 돌아온 그는 학대받는 평민들을 위해 싸우는 유능한 법률가였다. 변호사 일을 시작할 무렵 로베스피에르는 계몽주의 서적을 폭넓게 읽었죠. 자신이 아는 계몽 사상을 소송 사건에 적용하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료들은 귀족과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이는 점점 높아져가는 평민들의 극단주의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6월 20일 6주간의 교착 상태 끝에 평민 대표들은 결국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6월 20일 평민 대표단이 회의를 하러 갔을 때 문이 잠겨 있자 이들은 바로 그 옆에서 이른바 테니스 코트 선서를 합니다. 원래는 핸드볼 코트였는데 대표단은 거기서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대표단은 그 모임을 새로운 국민의회라고 선언한다. 프랑스 국민들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이었다. 테니스 코트 선서는 혁명사에서도 위대한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대표단이 탁 트인 테니스 코트에 모여 로마식으로 손을 들어 선서를 한 거죠. 국민의회로서는 스스로의 힘과 권위를 느끼고 자신들도 프랑스 국왕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평민들의 혁명적인 저항에서부터 국민의회는 탄생했다. 이제 이 모임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그 뜻을 실천하는 의회기구가 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왕에게서 권력을 쟁취하는 일은 단순히 선언문에 서명하는 일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베르사유에서 있었던 이 초기의 승리는 대개 서면상의 승리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해 7월이 가까우면서 베르사유에 있었던 대표단에게는 왕이 친위 세력을 결집해 자신들을 해산시키고 타도하려 한다는 공포감이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7월 초 3만 명에 이르는 왕의 군대가 파리 주변에 배치되자 국민의회는 자위수단으로 새로운 민병대를 결성한다. 반란군은 파리의 병기고를 습격해 2만 8천 점의 머스킷 총을 탈취한다. 이제 화약만 찾으면 되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은 알고 있었다. 파리 시내 중심부에는 악명 높은 봉건 통치의 상징인 장대한 석조 감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바스티유 감옥이었다. 그곳에 화약 저장고가 있었다. 감옥은 또한 고문과 의문사의 소굴로 일컬어지는 전설적인 곳이었다. 바스티유는 전제 정치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왕들의 상징이자 국민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죠. 폭동의 와중에서 깜짝 놀랄 사건이 터진다. 루이 왕이 항상 일반 대중들의 편에 서 있어서 국민들의 신망이 돋아왔던 재무장관 네케리를 파면한 것이다. 네케리가 파면당한 지 몇 시간 뒤 민중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축출되었다는 소문이 파리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이 마지막 도화선이었다. 7월 14일 운집한 군중들은 작은 표시로 서로를 확인하기로 했다. 파리시의 상징인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그 사이에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흰색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삼색기가 탄생됐다. 열광하는 군중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가자 바스티유로. 바스티유 공격은 파리 시민들로서는 아무도 새로 결성된 국민의회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행동하면서 우리는 혁명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스티유 감옥의 소장인 들로레는 군중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감옥문을 잠그려 애를 썼다. 필사적으로 방어를 했지만 시위대는 칼과 창을 갖고 성체로 몰려들어와 간수들을 덮쳤다. 마침내 들로레 소장이 항복했으나 분노한 군중들은 그를 붙잡아 거리로 끌고 다녔다. 시위대가 비아냥거리며 발로 차고 칼로 찔러대자 마침내 소장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규했다. 군중들은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소장은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리고 혁명의 전통적인 상징이 생겨났다. 참수된 그의 목을 창에 걸고 행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회 대표들은 이런 폭력 행위를 곧장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중이 휘두르는 폭력을 용인한 것이죠. 이 대중의 폭력을 인정한 데서 바로 혁명의 와중에는 비극적인 결과가 따른다고 하는 하나의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스티유 감옥 위에 아직도 포연이 자욱할 때 루이 16세는 사냥 여행에서 돌아온다. 루이 왕은 1789년 7월 14일자 일기에 아무것도 못 잡았음이라고 쓴다. 사냥이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때 시종이 허겁지겁 들어와 군중들의 소요와 바스티유 함락 소식을 전한다.
루이 16세가 묻는다. 혹동이냐? 시종이 대답한다. 아닙니다, 폐하. 혁명입니다. 바스티에서의 승리에 이어 프랑스 혁명 세력은 거침없었다. 국민들은 왕에게 도전해 승리를 쟁취했다. 이제 왕정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해 보였고 봉건 정치의 패배의 상징인 양 국민들은 맨손으로 바스티유 감옥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허물어 갔다. 과거 자체를 해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는 바스티유 감옥을 허무는 과정을 재빨리 시작했죠. 강력한 폭약이 없던 시대니까 매우 힘들게 해나갔지만 엄청난 힘을 쏟았기 때문에 벽돌은 곧 허물어졌고 전제 정치를 해체한 상징품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시내 거리에 넘치는 활기는 국민의회에도 힘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인권선언이라 불리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헌법 아래서 캐캐묵은 계급의 구분은 철폐되었고 모든 인간은 진정으로 평등하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인권선언은 국민의회에서 공표된 문서였습니다. 주권은 국민과 국가에 있다고 했고 왕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그러면서 국민의회는 효과적으로 권력을 장악해갔습니다. 새로운 국민의회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자 프랑스 시민들은 모든 사회 조직을 바꾸기 시작했다. 또한 입헌 군주제와 함께 합리적인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의 동등한 권리와 정의를 부르짖었다. 한편 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해 로베스페르는 구체제 하에 오랫동안 통제받았던 언론 자유의 확대를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유 언론에는 인민의 벗이 앞장을 섰다. 신랄한 비판과 분노로 가득 찬 과격신문 인민의 벗은 전직 의사인 장폴 마라가 창간한 신문이었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끝에 마라는 결국 가난에 빠지게 되었고 한동안 파리의 하수도에서 살기도 했다. 하수도에서 피부병을 얻은 그는 오랜 기간 치료용 욕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잦은 실패로 원한에 차있던 그는 혁명의 와중에서 자신의 한을 풀어놓을 출구를 찾고 있었다. 전형적인 반항하였던 장폴 마라에게 혁명은 더욱더 거센 반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라는 그 모든 분노와 적개심을 신문에다 쏟아부었죠. 어쨌든 인민의 벗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라는 유별난 분노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 신문만 보면 알 수 있죠. 발간되는 신문마다 그의 편집광적인 정신세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툭하면 음모론을 펴며 사람들을 반혁명 음모자로 몰았죠.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많은 피를 부르고 더 많은 목을 자르자는 식이었죠. 마라는 전 국민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사치만 일삼고 있는 왕실을 증오했다. 왕과 왕비에 대해 조그만 소문이라도 있으면 신문에 크게 보도했다. 1789년 10월 2일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왕이 베르사유에서 파티를 열었고 퇴폐적인 왕족들이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를 땅에 팽개치고 짓밟았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마라는 격분했고 이 소식을 새로운 위협이 생긴 것처럼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왕이 군대를 파리 주변으로 배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베르사유 궁에서 모종의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마라는 행동을 촉구했다. 파리 시민들이여, 이제 눈을 뜰 때가 왔다. 무기력한 스스로를 떨치고 일어서라. 잠을 깨! 다시 한번 잠을 깨라! 10월 5일 요란한 경보소리와 함께 동이 텄다. 여인네들이 빵이 부족하다는 항의를 하기 위해 시청 부근에 모여들었다. 불쾌한 파티 얘기가 떠돌고 왕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군중들의 마음엔 공포심과 분노가 뒤섞였다. 곧 수천 명의 군중들은 손에 창과 총을 들고 베르사유로 진군했다.
여인들이 생활고를 호소하기 위해 왕에게 간 것이다. 이 여인들은 당시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여인들로서 유난히 골격이 억세고 겁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생선 비늘을 긁던 커다란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또 생선 상자를 번쩍 드러나를 만큼 힘이 무척 셌습니다. 감히 대적하지 못할 여인들이었죠. 이들은 가난한 여인들로서 생선 장수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빵값이 오르거나 공급이 줄면 타격을 많이 받았죠. 결국 이들은 행동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평범하고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여인들이 갑자기 역사의 진행 과정의 주역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궁전에서는 성난 여인들의 무리가 여왕의 침실로 쳐들어간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바로 이때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유명한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속설에 불과하죠. 앙투아네트는 불행히도 그런 말을 할 만큼 자기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인네들이 궁전 문 밖에 모여들자 루이는 더 이상 혁명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그는 인권 선언문에 서명하기로 동의했으나 군중들의 수는 계속 늘어갔다. 아침 무렵에는 2만 명의 군중이 왕궁 밖에 진을 쳤다. 수백 년간 벌어진 왕과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성난 군중들은 왕과 왕비에게 파리로 옮겨갈 것을 요구했다. 여전히 우유부단한 루이는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왕의 머뭇거리는 행동은 군중들 사이에 분노를 부채질했다. 군중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곧장 왕궁으로 돌진해 들어가 마치 왕비를 학살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인들의 무리가 왕궁으로 뚫고 들어가 왕비의 피를 보자고 소리쳤다. 그들은 근위병들을 살해해 목을 잘라 창 끝에 매달고 다녔다. 이들은 죽음의 전령사처럼 왕궁을 헤집고 다니면서 외쳐댔습니다. 왕비의 창자를 달라, 머리를 달라, 다리를 달라고 하면서요. 만약 왕비를 만났다면 사지를 찢었을 겁니다. 극도로 겁에 질린 마리는 여인들이 자기 침실로 쳐들어와 침대를 갈기갈기 찢기 직전 루이의 침실로 몸을 피했다. 왕과 왕비의 목숨은 이제 군중들의 손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왕에게 원하는 건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뿐이었다. 여인들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실을 파리로 옮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왕실과 국민의회가 파리에 있게 되면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6만 명의 군중이 왕실 창고에 밀가루를 실은 수레와 마차와 함께 베르사유를 떠나 진군에 갔다. 왕 일가가 탄 마차를 파리로 호송하는 것이었다. 군의병들이 궁에서 참수되고 나자 왕과 왕비는 파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극악한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었죠. 군중들은 죽은 근위병의 머리에 분장을 해서 마차에 걸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제 튠러리 궁의 자리를 잡았고 다시는 베르사유를 보지 못했다. 파리로 돌아오자 왕 일가는 파리의 죄수가 됩니다. 자신들도 그 사실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이제 행동에 제약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베르사유는 버려졌고 국민의회는 파리의 새 본거지를 갖게 되었다. 권력은 이제 인민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프랑스는 새로운 민주주의와 새로운 헌법을 갖게 되었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도구가 혁명의 무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바로 기요틴이다. 1791년 왕실과 국민의회가 파리로 옮겨간 지 2년 뒤
로베스피에르는 국민의회와 토론 모임인 자코뱅 클럽에서 종종 연설을 했다. 한때 자코뱅 수도회의 본거지였던 곳이었다. 지도자의 연설은 이제 혁명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고 로베스피에르의 말은 언제나 도덕적인 나침반이 되었다. 그는 곧 청렴결백이란 별명을 얻었다. 프랑스는 이제 입헌 군주제가 되어 왕은 의회를 통해 권력을 혁명 세력과 나눠 갖게 되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권력을 축소하는 법안에 계속 강제로 서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은 나날이 줄어드는 듯 보였다. 또 하나의 봉건 체제인 가톨릭 교회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루이는 프랑스를 떠나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루이는 1791년 나라를 다시 손아귀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외국 군대의 힘을 빌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튠르리 궁전을 탈출해 가까운 국경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791년 6월 21일 어둠을 틈타 왕과 왕비는 하인으로 분장하고 파리 시민들의 눈을 피해 궁을 나와 자유를 향해 도피한다. 그것은 무척이나 어설픈 계획이었다. 파리 동쪽 160km 지점에 있는 바렌이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오스트리아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이제 몇 킬로미터만 가면 안전했다. 그때 갑자기 자유로의 도피에 제동이 걸렸다. 왕가의 동향에 대한 소문은 이들보다 앞서 바른에 도착한 것이다. 그 지역 관리가 마차를 막고 여권을 요구했다. 루이의 여권에 표시된 서명으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것은 왕 자신의 서명이었다. 지역 관리는 왕의 모습에 압도됐지만 가까이 있던 혁명군대는 왕족에게 전혀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지역 관리는 군중들이 왕을 알아보면 호감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왕을 보고도 전혀 환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이 도피한다면서 체포해서 다시 파리로 데려갔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루이와 국민들 사이에 유대가 끊어지게 됐죠. 국민들이 보기에 왕은 이제 도망치려고 발버둥 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버린 배신자였습니다. 왕 일가가 혁명의 공식적인 적수가 되자 권력은 죄수가 된 루이에게서 이제 의회와 혁명 세력에게로 이양되었다. 혁명 정부의 핵심에는 로베스피에르가 있었다. 그는 연단에서 자유와 평등, 박애를 부르짖었다. 모든 국민의 보통 선거권과 프랑스 서인도 제도에서의 노예제도 종식을 요구했고 가장 열정적으로 사형제도를 비판했다. 새로운 계몽주의 시대에 로베스피에르는 중세의 잔재를 모조리 털어내기를 원했다. 유럽은 중세 암흑 시대로부터 소름 끼치는 다양한 처형법의 전통을 물려받았다. 사지찢기, 교수형, 익사시키기, 화형 등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제도였다. 구체제 아래서는 갖가지 극악무도한 처형법이 있었고 참수형은 귀족에게만 적용됐습니다. 혁명 초기부터 사형도 평등하게 하자는 제안에 따라 상징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처형법을 요구하게 되었죠. 로베스피에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형 제도가 파리 중앙무대에 등장했다. 의사이자 발명가인 조제프 이냐스 기요팅이 새로운 참수장치를 고안한 것이다. 오래된 참수 처형법이 이제 인간적인 사형법이라는 명분으로 채택되었다. 기요탱 박사는 이 새로운 처형 도구를 국민의회에서 설명했다.
이 장치는 마치 천둥처럼 내려와 죄인의 목을 날리 피를 솟구치게 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없어지죠. 언제나 유혈을 지지하던 신문기자 마라는 이 새로운 장치를 기요틴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신문에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그것은 곧 국민의 면도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세력은 인간적인 가치를 신봉했습니다. 그들은 필요 없는 고통은 야기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기요틴이 좋은 점은 빨리 목숨을 끊어서 효율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뭐 죽었다 돌아와서 증언을 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아는 한 고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요틴은 혁명 내부의 적, 곧 왕을 권좌에 복귀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의회 측이 가장 신경을 썼던 건 프랑스를 둘러싼 외부의 적이었다. 왕실의 친척들이 오스트리아로 도피해 무장을 하고 혁명 세력을 공격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국민의회는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선제 공격을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는 이에 반대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전쟁을 할 경우 자신들이 패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외롭게 혼자 전쟁에 반대했죠. 나라가 아직 정비되지도 않았고 적군을 무찌를 만한 군대도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적이 들어온다면 혁명도 무산될 거라고 보았죠. 로베스피에르는 토론에서 패하고 말았다. 1792년 4월 국민의회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척들이 통치하는 나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며 국가는 점점 혼돈으로 치달았다. 만약 오스트리아가 혁명 세력을 무찌른다면 루이는 왕권을 되찾을 수 있을 터였다. 마리는 프랑스의 적인 오스트리아에 있는 친척들과 교신을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심지어 프랑스군의 동향을 적에게 넘긴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런 가운데 왕과 왕비는 혁명을 지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루이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중 게임을 합니다. 겉으로는 혁명 세력과 사이좋게 지내는 척하면서 동시에 혁명 세력에 대항할 음모도 꾸민 거죠.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었어요.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지만 혁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만적인 행위였죠. 프랑스 군대는 국경에서 이미 많은 전력을 잃었고 오스트리아의 동맹인 프로이센군이 침략 전쟁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파리에 들려왔다. 프로이센 대공 브루슨비크 장군 휘하의 군대였다. 파리 시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파리의 신문들이 브루슨비크 대공의 서한을 게재했다. 그 선전포고문은 왕과 왕비를 조금이라도 해칠 경우 파리를 멸망시키겠다는 위협이었다. 그 위협에 발칵 뒤집힌 혁명군은 반격에 나섰다. 1792년 10월 2만 7천 명의 무장한 민병대가 그 선언문에 격분해 튀일러리 궁으로 쳐들어가 왕의 근위병들을 덮쳤다. 그날 양측을 앞에 8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났다. 왕은 안전하게 국민의회로 대피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군주제는 없었다. 루이는 공식적으로 군주라는 칭호를 빼앗겼고 프랑스 공화국이 탄생했다. 기요틴의 칼날은 남은 근위병들의 피로 얼룩졌다. 한때 사형 제도를 반대했던 로베스피에르도 마음을 바꿨다.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은 왕의 죽음으로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